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평론가님, 예. 요즘 정치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저희 확인했죠. 2시 56분 현재 130만 3,108명. 예. 을 넘어서고 좀 김건희 여사 문제와 최상병 특검법 대치 상황으로 갈등이 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지금의 상황이 2017년 탄핵과 좀 비슷한 풍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또 뉴스 중에 예.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사단장 수사심의 열어서 이제 수사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지금 불송치 결정, 예. 혐의 없음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지금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 평론가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현재 2017년 탄핵과 예. 비슷한 풍경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네. 설마 탄핵이 되겠냐는 네. 보수 진영에서 네. 조금 안이한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다들 바짝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상황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그렇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최상병 특별법이 지금 대치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 발동하고 네. 이 부분이 국회에서 다시 네. 이 투표하게 될 경우 네. 이게 이제 최상병 일주기하고 맞물리거든요. 또 그렇죠. 일주기랑 맞물리고 음. 더군다나 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됐던 임성근 제1사단장이 네. 검찰로 불송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민심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미래를 알 수 있지는 않지만 네. 그때 탄핵과 비슷한 풍경은 아니되 네. 무엇인가 모를 이 불안감이 밑에 잔존해 있다. 네. 이게 정치가 다 받아안지 못하는 것은 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네. 들어가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좀 볼까요? 100장 만들어도 변화를 못 막는다. 누구의 발언일까요? 100장 만들어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자, 이제 후보자가 예. 되셨으니까 후보가 한 발언인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문자 익심 논란, 읽고 씹었다. 이런 약간 비속어죠. 읽고 씹었다라는 논란에서 시작된 좀 제2의 연판장 논란을 두고 한 발언인데요. 저는 사실 아까 그 최해병 사망 사건 좀 연관해서 같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제2요구권 당연히 이제 하겠죠. 이제 올 거 거부권 이제 발동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예. 왔을 때 8명이잖아요. 그렇죠? 8명이죠. 요 8명과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당대표 선거와 사실 그것도 사실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동훈을 계속 하는지 공격하는 것도 사실 그 부분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8명 확보될까요? 하나씩만 물어보세요. 8명 확보될지 하고 왜냐면 연판장 요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당대표 선거하고 그 거부권 날라오는 시점이 매우 네,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걸 같이 여쭤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들 예. 그렇게 이게 복잡한 사항이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단은요. 여기서 100장이라는 건 연판장. 예. 한동훈 후보 사퇴하라.
라고 쓰고 그 밑에 자기 사인 들어가는 것을 연판장이라고 하죠. 네. 작년 3월 달에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로 출마하려고 했을 네. 때 연판장이 돌면서 맞아요. 압력이 집어넣고 이 압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나라고 네. 이제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대략 용산에서 나왔다라는 네. 얘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접었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접었고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김기현 당시 당대표 후보자는 아니다.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당선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겠죠.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가 돕니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의 연판장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연판장 100장을 만들어도 미래를 향해 나가려는 그 당원 동지와 국민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 할 테면 해봐라 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한동훈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네. 그래 측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뭐 장동혁 의원 정도 네. 몇 명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지 그룹이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그룹핑을 해보면은 네. 서울 수도권, 일부 충청권까지 포함해서 네. 원외 지역 위원장들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겠다는 흐름이 많습니다. 네. 물론 개별적으로 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그 그룹핑이 되어 있는 단톡방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를 하는데 어디 소속이냐면 다들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랑 결이 다른 데가 어디냐면 네. 대구 경북이에요. 네. 경남 일부까지 포함해서 네. 이게 이제 그 오히려 서울 수도권 충청 일부 포함한 이쪽의 원외 지역 네. 위원장들의 이 사람들이 이 대구 경북에 있는 현역 당선자들보다 그렇죠. 네. 차라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친화력이 더 강할 정도예요. 다시 그럴 수 말씀드리면 있죠. 예, 예. 그 정도로 국민의힘은 균열이 크다라는 네. 걸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 당신 그 책임질 수 있어? 예, 제가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네. 취재를 했고 네. 확인한 결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민주당이랑 결이 맞을 정도다라고 해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균열이 심한 상황인데 네. 이거를 묶어주는 거는 뭐냐면은 네. 용산 대통령실은 권력이에요. 네. 권력이 줄 수 있는 메리트고요. 네. 이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네. 한동훈 후보가 원래 찐 친윤에서 네. 지금은 반윤 내지 전륜까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소위 지지하는 그룹핑으로 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 일부 충청권 원외 지역 위원들은 대체로 이번에 떨어진 거는 네. 한동훈 책임이 아니라 용산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이 맞는 거지 이쪽으로. 네. 근데 그 국민의힘 전체의 주된 지지 지역이 어냐면 대구 경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TK로 일부 PK까지. 네. 이쪽은 여전히 그래도 대통령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네. 입장이거든요. 네. 서로 이게 결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그래서 지난해 3월 8일 날 연판장을 통해서 결국 나경원 후보가 출마를 하지 못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가 이 균열을 더 크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한테 미래 권력으로서 자기가 더 헤게모니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이 앞으로 제2요구권을 통해서 돌아올 재투표 상황에서 네. 과연 200표를 얻을 수 지금 192표가 야권이니까 네. 8표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이걸 저한테 네. 듣고 싶으셨던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모른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몰라요. 이제 그 8명의 어떤 뭐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면
정의의 투사 약간 이런 내용일 텐데 그것까지는 아닌데.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좀 유의미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요 부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 결국은 정치라는 건 외연 확장을 누군가가 얼만큼까지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외연 확장을 했기 때문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 건데 제가 궁금한 점은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다른 방송에서는 물어보질 않는 것 같아요. 왜 한동훈이냐? 예. 왜 한동훈을 쫙 법무부 장관까지 올려줬다가 그 다음에 총선까지 했다가 이제는 때려서 유명해지게 만드는 듯한 느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연 확장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TK/PK는 강성 지지층이고 강성 민주당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연 확장으로서의 어찌됐든 강성 지지층은 잡고 가고 이미 한동훈의 어떤 그 후보의 어떤 지지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기는 충분히 확인이 됐으니 그렇다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려면 지금 강성 지지층과 뭔가 결이 맞는 용산을 버리면 혹은 용산과 좀 다투는 혹은 용산이 지지하는 후보를 좀 이렇게 공격하면 한동훈 후보의 외연이 확장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다 계획된 것이냐라고 생각하는데 평론가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계획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직도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저번 한 달 전인가 예. 2달 전에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건 계획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워낙 한국 정치가 드라마틱해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에서야 네. 드러났지만 네. 사실 87년 6월 항쟁 당시에 네. 전두환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네. 아주 극한까지 몰려 있었을 때 네네. 그때 사실 뭐 노태우 당시 후보니 네. 전두환이 뭐니 다 해가지고 네. 비행장 알아보고 망명하려고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극한까지 갔었거든요. 네. 막판에 네. 6.29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 민중들의 분노가 사그라들고 네. 그 이후에 나타난 전두환의 행태는 뭐냐면 네. 앞으로 정권 창출하려면 노태우가 나 전두환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 이건 역사적 팩트예요. 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와 제2인자가 서로 다툼 내지 갈등이 있었을 때 네. 나를 밟고 가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단 네. 말이죠. 네. 지금도 그 얘기 같아요. 네. 제가 이야기로는. 네. 그러나 여러모로 판단되었을 때 그 상황까지 간 거 아니다. 네. 그런데 정치 전략자 혹시 기획자들은 이걸 그렇게 그림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그거는 아니다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 상황은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제가 예전에 윤한 갈등이 있었을 때 윤석열 대 한동훈 갈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김건희 여사 갈등이라고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서 말씀드렸고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분명히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이고 네. 그것이 1, 2차 다 마찬가지인데 네. 이젠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그 윤한 갈등의 핵심으로 네. 일어섰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이 보수 정치인들 중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팬덤 정치인으로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용산으로서는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살릴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전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륵 같은 존재다.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방금 딱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시죠. 나오셔서 박지원 의원이 윤한 갈등이 아니고 나는 김한 갈등이라고 본다. 네.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 이 연판장 사태로 자꾸 사태로 번지는 것도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네. 사실 뭐 어제 사실 나경원 지금 후보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문자에 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시그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답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정치다. 근데 이거는 정치도 아니다. 막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네. 저는 물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에서 다루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해서는요. 근데 진짜로 저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싫어한다거나 혹은 갈등이 있었다거나 싸웠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걸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 대통령실 놔둬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사실 한 후보에 대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 해왔으니까. 근데 싫어하는 건 누구냐? 김이다. 네. 그럼 혹시 윤과 김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한동훈 후보자도 V1이냐 V2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V2와의 갈등은 자기가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에서 3호 정치 이런 거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 되게 궁금합니다. 윤과 김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핵심적인 거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V1과 V2는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다른 겁니까? V1과 V2가 소통이 안 돼 있으면 국정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 대화가 그러면 맞아 떨어졌다.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박지원 의원이 뭐 이렇게 네.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한 갈등이라고 네, 네,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하기 전부터 저는 얘기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분명히 저는 그렇게 우리 얘기했고 평론가님이 얘기를 해서 저기 박 뭐 의원님이 따라하신 그것까지는 거죠.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의 네. 대통령실에서 네. 뭐 1층, 2층에서 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5층은 공동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집무를 하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5층에 공동 집무실에서 근무한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권력은 네. 윤석열 정권 권력은 네.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런 말 하는 것이 뭐 맞아 뭐 했지만 이제는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은 수십 년 동안 윤석열을 옆에서 모시고 일을 한 사람이고 네. 아주 찐 신복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카톡을 주고받고 네. 얘기했지만 공적인 자리까지 와서 네. 상황이 달라진 것인데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직도 저를 예전에 신복으로 생각하시네가 네. 나오는 거고 네. 윤석열이나 김건희 그 여사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우리가 키워줬는데 이제 이로 배신 때리냐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바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최상병 특검 받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동훈 측에서 먼저 네. 얘기해요. 물론 다 자기 걸로 이야기하는 제3자 거지만 특검 관련해서 그다음 독자적 핵무기 네. 뭐 이거 나경원 얘기하고 네. 그다음 문자 익심 논란까지 온 거예요. 네. 계속 프레임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23일까지 전당대회까지 네. 어떤 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여전히 이게 윤한 갈등이든 김한 갈등이든 간에 네. 이번에 전당대회는 한동훈이냐 한동훈 아니냐에 이 프레임으로 짜여서서 갈 것이다. 이미 예, 결론이 이미 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그리고 설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네. 속으론 좋아하는데 겉으로 표현 못한다 할지라도 네. 이미 이 공동 정권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당대표를 용서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 사실은 이제 부부가 공동체가 돼서 정치를 했었던 역사는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꾸 뭔가 와이프가 계속 엮이는 걸까요? 우리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권력을 주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정책 결정권을 주지 않았는데 왜 계속 그런 어떤 사모들이 엮이는 걸까요? 백인머리 송사라는 얘기 아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대놓고 지금 겉으로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소위 얘기해서 박정희 정권 네네네. 때는 유경수 여사가 네네. 청와대 안에서 야당이라고 이야기할 네네. 정도로 안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군사정권 뭐 네. 계속되면서 그런 일은 없었고 네. 더군다나 그 최고 권력자의 부인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네. 남편인 대통령이 다 그 거두지 못하는 부분들 나머지들을 예를 들어서 약자라든지 네. 뭐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긴다라는 것이 불문율처럼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전례 없이 현재 윤석열 그 정권에 들어와서 네. 김건희라는 독자적인 희한한 정치인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전례 없고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해석해달라면 해석은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옳으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현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제가 비판하는 거죠. 여쭤보는 건 예. 뭐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예. 많은 정치인들이 어쨌든 와이프의 뭐 물론 남성 정치인만을 이제 픽스했을 때고 여성 정치인도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영향력이 국민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법상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런 영향을 받는 거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워낙 저기 급한 산업화 혁명을 예, 예. 통해 산업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적인 내지 가부장적인 그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인의 역할이 일정 정도 네. 있었던 거. 이거는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그렇겠죠. 그 이전 시대에도 있었고 왕정 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 미셸 오바마에서 이번에 미셸 오바마 출마라는 얘기까지 있습니까?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영향력이 있죠. 거거든요. 그런 네. 상황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민주적 정당성은 분명히 우리가 투표로 뽑은 후보자에게 있는데 왜 그 후보자의 왜 다른 그 와이프나 혹은 최순실 사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불공정성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전달해 드렸고요. 예.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좀 볼까요? 한동훈 정도는 내가 상대하겠다. 아, 역시 한동훈 후보 진짜 핫합니다. 예. 누구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이 8.18 전당대회,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예정되어 있는데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발언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봐주시죠. 그러니까 현재 용인정에 출마해서 그래서 당선된 삼선했잖아요. 예. 예, 이현주 의원이 예. 어제 민주 보수까지 외연 확장에 가장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한동훈 정도는 내가 상대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현재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97세대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네. 학번, 70년대생. 네. 그래서 영남 지역과 2030 세대로 외연을 확장해 다가온 선거 승리. 다가온 선거 승리야 네. 당연히 지방 선거겠죠. 예.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그러니까 한동훈 정도는 한동훈 이제 현재 후보죠. 유일한 보수 진영의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한동훈 정도 이재명 대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네. 한동훈 정도 내가 상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여성 후보가 이렇게 대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문가 올리기 딱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약점으로 일컬어지는 당을 오고 왔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으로 출발해서 그다음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다시 네. 이 여러 번 당적을 옮겼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인데 네. 이 가장 큰 약점을 자신의 장점으로 바꿨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보수를 끌어안을 수 있다. 네. 이현주가 보수를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보수 쪽에서도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사의 이미지는 확실히 좀 있으신 것 예,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 대표 좀 예비 후보자 등록 좀 시작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연임 도전 공식화할 것 같아요. 예. 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라는데 할 것 같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이기로 이제 예. 선언을 할 때 네. 자신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걸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말이죠? 지난 4.10 총선 전에 네. 3월 27일 날 네.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네. 당 전체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누구나 탈락하지 않은 적극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제안했어요. 네.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조국혁신당과 맥이를 닿는 겁니다. 네. 출생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네. 그리고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네. 이 5가지를 5대 공약으로 3월 27일 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4.10 총선의 우리 민주당의 목표다라고 기본 사유를 했는데 네. 이후에 이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정치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선거 때 얘기하는 건 뭐 다 얘기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약속하는 공약이 아니라 빌 공약을 들은 그 공약이 되지 않기를 네. 제가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복지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공약인 것 같다. 이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안 됐으면 좋겠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좀 볼까요? 이재명과 우린 다르다. 또 이재명 당대표 얘기를 했는데 또 이재명과 우린 다르다. 이건 또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대 정치 쇄신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어제 7일 날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네네. 그 3대 정치 쇄신안을 담은 네. 공직선거법 그리고 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발표했는데 네. 여기서 핵심은 네. 사실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의원 정수 축소, 네. 불체포 특권 포기, 네. 무노동 무임금 이 세 가지인데요. 내용은 뭐 항상 나왔었던 내용이고 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이 같긴 부분에 해요. 대해서 김기현 전 대표가 정작 네.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의원 네. 정수 축소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네. 불체포 특권 포기입니다. 거기 요 부분.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과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네. 민주당과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과 우린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야기하기 밋밋하고 네. 두 개 하면 섭섭하고 그러니까 세 개 한 거예요. 우리나라 또 3이라는 숫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죠. 네. 지금 그런데 좀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제가 지적을 네. 할게요. 네네. 일단 의원 정수 300명을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저 이거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세요? 국회의원을 늘리면 늘렸지 지금 줄일 맞아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도 안 하는 저 국회의원을 왜 늘리냐? 아니요. 지금 현재의 들어가는 비용 그대로 하고 네. 의원 수는 늘리되 의원들 세비는 깎으면 돼요. 네. 그리고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방금 얘기했던 네. 대로 돈 안 주면 됩니다. 네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은 예전에도 300명이었고 지금도 300명인데 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그 선진국인의 행정부에 대한 또는 다른 사법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감시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이러는데 300명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 사회가 됐는데 네. 여기에 맞춰서 행정부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네. 여기에 견제하는 권력이 의회가 사실은 사람이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네. 그냥 늘리는 만큼 그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서 늘리지 말고 네. 즉 개별 국회의원 월급은 깎고 네. 사람만 늘리면 됩니다. 그거 가능해요. 네. 예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이 당리당략 문제로 이것이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200명으로 줄이자고 얘기한 거 말도 안 네. 되는 소리고 이제 와서 안철수 의원은 그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네.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네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좋은 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요거 하나 딱 찍은 거거든. 네. 그 제가 옆에서 봐서 알아요. 네. 그거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이 부분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얘 왜 불체포 특권이 생겼는지 아세요? 네, 뭐 독재 정권. 그렇죠. 네. 독재 정권 시절에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맞습니다. 겁니다. 가택 권력이 연금하고, 예. 무작정 잡아가는 무작정 그 입을 틀어막는 이 부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인 건데 네. 지금 일각에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무노동 무임금 저는 이게 찬성해요. 네네. 이거 지금도 사실 현행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네. 결석 신고 제출 없이 결석하면은 네네. 특별 활동비만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특별 활동비가 아니라 네. 이거 다 깎아야 돼요.
예, 그 비례에 그렇죠. 맞춰서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니까 저는 이거 찬성합니다. 사실은 뭐 내용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들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사실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상임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비상임이었는데 지금 거의 완전 상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했을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각종 수당이나 입법 활동비 혹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뭐 월정액 지원 경비까지 좀 확대해서 감액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네. 의원 정수 축소 관련 부분도 저는 사실 우리 평론가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네. 특히나 이제 뭐 예산이나 결산 관련된 부분을 심사하는데 사실은 인력이 되게 부족하죠. 부족하죠. 예. 왜냐하면 9천 명이 10만 명을 감시 감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그 부분이 행정부만 봤을 때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는 사실 니네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사람이 많아야 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김 의원이 한동훈 후보가 김 의원이 인위적으로 지원을 해서 당대표가 됐다는 발언을 좀 두고 경로했다는 이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 그럴 만한 생각도 있는데요. 김 의원. 아니 그럼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예. 그때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본인이 당대표를 물러나게 되는 것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다 생각나면 예.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 김기현 네. 이제 전 대표죠. 이 네. 김기현 의원은 네. 작년 3월에 네. 5%에 있다가 네.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서 당대표가 됐다라는 한 후보의 발언에 네. 경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 경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에 경로하면서 네. 김기현을 선택한 53%의 책임 당원들이 네.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어서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네. 김기현을 지지했다고 말씀하고 싶은가 보다라면서 저격을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당대표 선거 앞두고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인위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죠. 네, 용산에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예. 당대표에 출마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나경원 지금 지금 후보가 후보 그랬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네, 그랬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네.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 대표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네. 기억의 편린들이 네.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여서 네. 우리의 역사가 된다. 김기현 의원의 지금 이야기가 네. 김기현 의원 쪽에서 생각하는 그 기억이고 네. 정반대의 기억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네. 우리의 역사가 될 겁니다. 그 역사의 판단은요, 네. 예,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후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겁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이 어쨌든 또 물러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도 김기현 의원은 후회는 안 하실까요? 뭔 곤란한 질문 하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안 하실 거죠? 답변. 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면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7월 임시국회도 험로 여야 대립 파행 예고입니다. 평론가님, 네. 저 진짜 이렇게까지 안 돌아가는 국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난생 처음. 이게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여소야대 뭐 아니면 좀 그러니까 여대 야소였어도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론 국민들의 선택입니다만 너무 많은 의석을 한 당에 몰아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까요? 사상 초유라는 예. 단어 아시죠? 네. 역사상 초유, 있지 않았던 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네. 사상 초유라는 단어 씁니다. 네네.
지금 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상 초유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정권 때문이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네. 의회가 들어섰습니다. 의회가 들어왔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졌고 네. 사상 초유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맞붙고 있는 겁니다. 아, 보십시오. 네. 지금 최혜병 특검법 통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아니 최수근 상병이 사망한 지 이제 7월 19일이니까 예, 1년 거의 다 됐죠, 1년이 그렇죠? 다 됐지 않습니까? 예, 예. 1년이 되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도 네. 사상 초유일 거예요. 이거 가지고 특검 네. 가지고 이렇게 싸울 것이냐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 역시 사상 초유입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정부 아니 국회 개원식도 또 못 열리지 열리고 않았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사상 초유로 중단됐습니다. 네. 그 우리가 세금 내서 저기 그러니까요. 운영되는 의회가 중단이 됐어요. 이건 국민으로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비판받아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상임위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런데 있는 이런 것 와중에 대통령은 네. 국외 순방으로 나토 거의 뭐 간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거부권 행사, 아. 그러니까 소위 제2요구권 행사하죠. 전례 없었던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네. 지금 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다라고 청문회까지 되어 있고 검사를 네. 탄핵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검사도 탄핵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상 초유로 쫙 벌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평론가님의 어쨌든 의견입니다. 이 부분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좀 먼저 풀었어야 하는 거고 뭔가 권력을 가진 자가 뭔가 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풀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은 이게 예전에는 사실 그래도 나름 협치가 됐었단 말이에요. 뭐 김대중 물론 김영삼이랑 걸출한 스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150대 150, 뭐 120대 100, 뭐 160 이런 식의 어떤 구도였다면 예. 조금 더 협치의 가능성이 있었을까를 여쭤보는 거고 한 당에게 너무 많은 숫자의 어떤 의원을 몰아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물론 선택한 겁니다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스탁업이 되는 거냐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거냐 이거 전 이 상태로 1년, 2년도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로 민생입법이나 아니면 실제로 뭔가 해야 하는 일들 저 업무 보고 보면서 좀 약간 조금 깜짝 놀랐어요. 업무 네. 보고라는 건 사실 업무를 파악하라고 있는 시간인데 뭔가 정쟁의 이슈들로만 계속 질문만 하고 뭐 출석해가지고 계속 따져 묻고 법사위 저 그렇게 법사위의 주요 역할은 어쨌든 축조 심사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뭔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 그 국민들이 나라 살림이 나라 살림을 꾸리는 행정부에 대해서 예. 의회는 가서 잘 살림을 하는지 예. 살펴보고 예.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의회에 보내줬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권력층이 이런 일들을 하는지 언론도로 감시해라라고 네. 해서 일부 국가에서 돈도 줍니다 실제로. 네. 근데 언론이고 뭐고 간에 다 이런 것들에서 지금까지 짬짬이 네.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이 네.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저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제가 며칠 전 본회의에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배현진 의원하고 진성준 의원 말싸움하는 거 보고 아연실색을 좀 했는데 이게 과연 정말 새로 시작한 국회인지 아니면은 저번 국회의 연장선에 있는 국회인지가 답답할 정도로 저는 사실 이게 뭐 서로 처음에 우리 이제 좀 잘해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얘기예요. 네. 저 이진숙 후보자 한 얘기만 할게요.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은 뭐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진숙 후보자가 야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좀 쏟아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옥일 전 방통위원장이 네,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사퇴했죠. 맞아요.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그렇죠. 그랬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틀 만에 이진숙 저 대전 MBC 사장을 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네. 네. 현재 일단 그러면 이진숙 방통 내정자는 네. MBC는 물론이고 이제 야당에서 막 극한의 말을 쏟아 놨단 말이에요. 네. 이게 틀림없이 청문회에서 문제가 네. 될 것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쏟아 놓았는가라고 했을 때 네. 이준숙 지금 내정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네. 일단 이사 선임 시킨다. 5인 체제로 만들어 달라. 예. 근데 민주당에서 2명 추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5인이 안 차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탓이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어요. 저격을 했죠. 예. 네. 거기다가 정부가 만약에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가짜 허위 보도가 가능했겠냐, 이런 기사가 나오겠냐. 바이든 날리면 얘기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뭔가 방송 장악하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원래 방송통신위원장이 뭔가 정치적으로 이게 색깔이 있는 거예요?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색깔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발언 한 적이 없어요. 아. 더군다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내정자가 이렇게까지 발언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네네. 일단 이진숙 내정자가 예. 현재 인사청문회라 하더라도 네. 채택되지 않아도 방통위원장으로 그대로 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이진숙 이 방통위 내정자는 네. 일단 이사 선임하고 탄핵하기 전에 사표 쓰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기의 미션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진숙 기자였을 때는 종군 네네. 기자로서 가치가 있었을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는 네.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네. 예, 현재 순탄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쨌든 뭔가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약간 좀 미국식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모든 게 해석되는 자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대 흐름인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뉴스픽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아까 우리 좀 막 계속 얘기했었는데 김건희, 한동훈 익심 논란. 야, 여 전대는 진흙탕이 됐다입니다. 제일 핫하죠. 핫해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기가 평론가님에게 모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익심 논란이 사실 그러니까 답변 안 했다고 하는 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사생활적인 문자 주고받은 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돼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게 각자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국 정치의 핵심 소용돌이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너무 웃긴 거죠. 저는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깍듯하게 그러니까 이게 좀 존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게 나를 무시한 거라는 건지, 이게 문자를 왜 주고받는 게 사생활들이 왜 공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대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문자를 주고받은 네. 게 언제적이냐? 6개월 전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걸 왜 그래야 되냐고요. 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723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일부러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유출이 아니, 그러니까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전당대회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예. 전당대회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혹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네. 무조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한테 혹시나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던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6개월 전 문자가 네.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소호 MC님께 제가 여쭤보면 6개월 전 문자가 지금 핸드폰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근데 기억이 납니까? 근데 그거를 왜 오픈을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정치적인 입지에서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 이것이 주고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오픈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오픈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뭐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오픈하면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겠죠. 한 거 했겠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반윤 쪽에서 네.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는 유리하다고 공개했겠지만 반윤 쪽에서 생각할 때 무덤 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좀 한 종편에서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가 보낸 메시지 5건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후보가 처음 나와서 아니 그 내용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문자의 그 뒤에 더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또 이제 공격의 신호탄을 약간 그래 그렇게 공격했어 나도 그럼 이 카드 너 괜찮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저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인지 뉴스인지 근데 국민들로서는 약간 피로감이 있을 수 근데 있다는 피로감이 얘기예요. 있죠. 예. 뭐 문자 익심 논란은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예. 없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 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네. 1월 15일 날 네. 명품백 관련돼 가지고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다라고 이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는 2건을 보내 1월 15일 날 네.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네. 라든지 뭐 이게 관련돼 가지고 이게 재구성한 거예요. 재구성한 네. 건데 어제는 더 훨씬 더 이렇게 네. 확실하게 이렇게 날짜별로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예.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그 뜻을 따르겠다. 죄송하다까지 몸을 낮췄는데 예, 친한계 쪽에서는 이 얘기조차도 네. 사과가 아니었다. 네. 사과가 아니었다. 쭉 원하면 하겠다는 말에 진정성 못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네. 메시지가 7월 23일 날 네. 보냈고 7월 25일 날 네. 여전히 5번째 메시지까지 얘기했지만 네. 친윤계 쪽에서는 네. 이해하기를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위해서 보냈는데 김건희 그 한동훈 위원장이 네. 이거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5번째 메시지까지 다 보았지만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성을 못 느꼈고 이걸 어떻게 공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냐 그럴 수는 없다. 공적인 차원에서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조금 약간 궁금한 점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대국민 사과라는 얘기를 꺼내잖아요.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면 뭔가 그것이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의 상황에서 이득이 될 것이다가 지금 논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윤 대통령 당선될 때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당선이 됐어요. 네. 그걸 학습해서 한 번 더 대국민 사과를 하면 또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 메시지 예. 중에서는 그때 사과하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 정체를 맞아서 네.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와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그럼 같고요. 왜 대국민 사과를 지금 한다고 상황에서는 했을까요? 네. 어쨌든 그 자기가 명품백을 받은 건 확실하고 네. 영상으로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나눴는데 네. 6개월 후에 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이 그때 나왔던 이 고민은 그때 고민과 상관없이 현재의 전당대회 판에서 써먹을 수 있다?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활용할 다른 걸로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6개월 전 또는 1년 전 사건과 지금과 맥락이 같더라도 전혀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영부인의 문자를 사적인 문자를 씹었다고 해서 그것이 당대표 선거에 어떤 하나의 공당의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그래서 의아해요. 한국 정치가 예, 예. 국민들은 굉장히 선진적으로 앞서 있는데 네네. 정치인과 정치 시스템 후진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선수가 되게 높은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문자를 안 읽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자에 반응을 안 했다. 반응을 안 했다. 그거는 정치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무슨 사람은 정치라는 것은 네. 이렇게 정치인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면 정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네. 대국민적으로 발표해서 국민들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정치입니까? 네네네. 저희 생생범죄쇼 너무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벌써.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